강인이가 크로스가 너무 좋아서 볼이 빨리 들어가서 좀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인이가 볼 잡으면 일단 워낙 크로스 궤적이 좋아서 그냥 저는 강인이가 갖다 주는 거죠. 중국과의 경기가 오래도록 주목받은 이유는 승패보다 선수들의 부상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제 채널에선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축구의 거친 부분 또한 자주 다루었지만 중국의 거친 축구는 상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중국과 태국과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4분 53초 만에 태국 공격수의 유니폼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거칠다고 소문난 EPL의 시즌 전체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태의 유니폼을 자주 목격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의 소속팀 경기를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현 시점의 중국전 또한 걱정을 안은 채 다가오고 있고 한국팀 입장에선 당연한 승리 외에 절대로 다치지 말고 원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특명이 주어졌습니다. 중국과 태국과의 경기에서 발견된 한국팀의 해답에 손흥민의 속도, 이강인의 방향 전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왜 그렇게 약하고 왜 그렇게까지 거친 축구를 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축구를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축구는 원래 거칠고 중국과의 경기도 다른 거친 팀과의 경기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엄원상 조영욱, 고영준이 중국 원정에서 줄부상을 당했습니다. 고작 2경기에서 3명이 입은 타격은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기억은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 주포였던 황선홍을 잃었던 기억입니다. 94 월드컵에서 스페인, 독일을 몰아붙인 한국팀 입장에서 98 월드컵을 준비하던 황선홍의 이탈은 현재로 치면 손흥민을 월드컵을 앞두고 잃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차범근 감독은 대표팀의 핵심 황선홍 위주로 전술을 맞추고 있었고 이는 감독 입장에서 선수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97년 무릎 수술로 황선홍은 무려 1년 4개월이나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범근 감독이 예선에서 맹활약한 최용수가 아닌 긴 공백을 가진 돌아올 황선홍을 위한 전술을 준비한 이유는 역시 94년 월드컵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트라이커들은 팬들에겐 많은 비판을 들어왔지만 감독들은 언제나 황선홍을 한국 넘버원 스트라이커로 신임해왔습니다. 94년의 16강 실패가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다는 황선홍은 31살의 나이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월드컵을 위해 타올랐지만 중국전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범근은 황선홍을 최종 명단에 포함시켰고 함께 프랑스로 갔습니다. 마지막 벨기에전 단 10분이라도 뛰기 위해 진통제를 6번 맞았지만 차범근 감독은 경질됐고 황선홍의 출전 또한 역부족이었습니다. 4년 후 35살의 나이로 2002 월드컵에 출전한 황선홍의 경력은 해피엔딩이었지만 반대로 4살이나 더 어렸던 98년을 뛰었다면 어땠을까란 아쉬움은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인생 부상을 안았지만 황선홍은 상대 선수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특징은 약한데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리그가 오스카를 포함한 세계적인 스타를 영입했던 이유도 결국 축구가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팬들 입장에선 승리를 원하고 특히 그들의 기준에선 압도적으로 적은 인구의 한국 축구에 번번이 패했던 기억은 중국 대표팀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안증이란 단어가 신문마다 가득했던 시절에도 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만나면 땡큐였지만 중국은 마치 최대 라이벌을 만난 듯 불타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그냥 거친 축구를 넘어 우리 선수단의 부상자를 안기는 도를 넘은 축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오 하이동이 등장한 초기 중국은 정상적인 축구로 한국과 승부하려 애쓴 기억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정상적인 축구를 하는 중국은 그저 역사 내내 아시아권에서 박살냈던 약팀이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 중국이 포함되는 걸 감사히 여겼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황선홍을 기점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는 점점 더 정상적인 승부를 넘어 기상천외한 파울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턴 조편성의 중국만은 포함되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닌 부상당할까봐 걱정하는 팬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의룡은 한국 축구에서 상당히 저평가받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2002 영광의 핵심적인 미드필더였고 현재 대표팀 기준으로도 박투박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활동량이 우수한 선수였습니다. 챔스를 포함해 66경기나 출전한 트라브존스포르 시절 그의 나이가 30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02 대표팀의 일부 선수가 너무 늦게 해외에 알려진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의룡의 축구보다 오직 의룡타만 기억합니다. 너무 강렬했던 기억이기도 하지만 그의 선수 생활에서 비슷한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을용 분노의 이유는 중국의 리가 자신이 부상당한 부위에만 집중적인 태클을 가했기 때문이라 인터뷰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경기 내내 같은 부위를 노린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고 리는 경기 시작 전 이을용의 과거 부상 부위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을용의 우회로 치부하기에 그는 이천수 같은 유형의 캐릭터가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순간 침착했던 성향입니다. 그리고 부상 부위를 공략하는 것은 보통 복싱에서 일어나는 행위이지 축구에선 아닙니다. 2002의 성공은 한국과 중국의 사이에 초격차를 만들어냈고 이후 두 팀의 대결은 정상적인 힘 대 힘의 대결보다는 이상한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경기에서 지지 않던 한국 대표팀은 완전한 소림축구 중국의 첫 패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국은 중국에 다시 한번 0대1 패배하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격을 당했습니다. 아시아의 강팀 한국에게도 월드컵 최종 예선의 1패는 본선 진출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은 중국전 패배로 인해 같은 조 우즈베키스탄에게 추격당하며 월드컵 본선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여전히 추격차를 보이는 한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이번 맞대결의 작은 반전은 한국의 일부 스타들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선수는 중국 팬들에게 철저히 미움받았다면 손흥민은 중국 팬이 선정한 최고의 선수 투표에 5위까지 올랐던 저력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중국 방문 당시에도 손흥민에게 가장 뜨거운 응원이 전해졌습니다. 린해는 오래도록 중국 내 인기 구단 중 하나이고 파리 또한 네이마르 이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이점은 미국과 언제나 대립하는 중에도 NBA 스타들의 방문에는 세계에서 가장 열광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수비수가 코비를 상대로는 심각한 반칙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부족해 타격하는 것에 그들의 영웅들 앞에서는 수치심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아 스타와 세계적인 스타를 대하는 잣대는 달랐고 이번 한국 대표팀의 중국 방문과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궁이지만 존중이 있길 기원합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거친 축구로만 승부했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 축구가 발전한 계기에는 결국 기술적인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고 세계 축구의 흐름을 줬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 한국의 파울 숫자는 평균 아래에 있었지만 포르투갈을 격침시켰습니다. 중국은 거친 축구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둔 기억은 있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깨지더라도 정상적인 축구로 패배하고 다음을 기약할 순간입니다. 그들의 유소년들은 발차기가 아닌 드리블을 흠모하며 자라야 합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피지컬로 태국의 중원을 장악했지만 스피드의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이 빨랐던 선수들의 템포 또한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타입의 선수들을 막아내기 무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축구계가 왜 약한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들의 대표팀이 약한 이유는 확연하게 부족한 발기술과 스피드입니다. 차라리 피지컬은 약하지만 속도가 좋은 동남아 팀이 더 위협적일 정도로 거친 플레이를 뺀 중국 축구는 특색이 없습니다. 반대로 스피드와 테크닉이 있는 상대 선수를 막아내는 대인 마크 또한 부족합니다. 조금 양념을 쳐서 말하자면 기본기가 없는 세르비아 23세 대표팀 같은 축구를 펼칩니다. 태국전보다 중국 수비 라인은 당연히 낮게 그려지겠지만 중국 양코비치 감독의 특성상 역습을 통한 득점에는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 패배는 양코비치의 경질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중국 내 여론이 안 좋은 상황으로 홈에서 그에겐 절대 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팀 입장에선 무승부가 아닌 득점을 원하는 그들의 역습을 막아낸 바로 다음 순간의 스피드가 이른 선취골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태국에도 흔들렸던 중국 수비 라인은 선수를 놓치면 거친 태클을 가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한국 선수들은 싱가포르전 대비 볼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빠른 패스 타이밍으로 부상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이 볼을 소유하고 중국이 두 줄 수비를 펼치는 형태에서의 득점은 싱가포르전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중국 센터백의 파워 하나만큼은 한국 공격수에 육박합니다. 즉 조규성의 머리를 자주 활용했던 싱가포르전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경기입니다. 그동안 많은 영상을 제작했지만 오늘은 정말 특이한 내용으로 흘렀고 이 또한 중국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은 당연히 한국 축구가 존재하는 내내 절대적인 과업이지만 선수의 부상은 가끔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젠가 한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축구 대 축구 자체의 포커스가 맞춰지길 기대합니다.